도선국사, 그가 말한 500년의 운명. 도선국사는 9세기 후반, 고려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종교적이자 예언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당시 풍수지리와 관련된 예언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오늘날에도 그가 남긴 예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는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한 예언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그 예언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고려 초기에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왕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풍수지리는 왕조의 운명과 국가의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도선국사는 이를 깊이 연구하고 예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가 단순한 지리학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흐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고려 왕조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고려의 왕조는 5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 사망의 징조는 국가의 중요한 장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라의 운명과 중요한 장소들의 기운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곧 왕조의 안녕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예고한 대로 고려는 500년을 넘지 못하고 멸망했으며 그 이후로 왕조의 쇠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까지 약 474년 동안 유지된 왕조입니다. 따라서 고려는 474년 동안 지속된 왕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단지 고려 왕조의 미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조의 수도와 중요한 지역들의 기운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특히 예언한 것은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개경은 왕조의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곳은 왕조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고했으며 실제로 개경은 고려 왕조의 중후반기에 정치적 혼란과 쇠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개경이 위치한 풍수적 위치가 왕조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풍수지리적인 요소와 인간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특정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선국사는 특정 산과 강의 흐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고 그것들이 국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지역의 풍수적인 조건을 넘어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그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왕조의 마지막 시기는 반드시 북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고려 말기의 상황을 정확히 예고한 것으로 실제로 고려 말에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외세의 위협이 왕조를 압박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선국사는 이처럼 풍수지리를 통해 왕조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저 정치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측면과 국가의 통치자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길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결국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통치자들에게 도덕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만큼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그가 예언한 변화들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가 미래를 예고한 능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수질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지 특정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자연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으며,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풍수지리적 예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활동한 9세기 후반부터 고려 왕조의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 사건들을 보면 그는 단순히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넘어 인간의 행동과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기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은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어떻게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예언한 고려 왕조의 몰락은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고려는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제국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도선국사는 고려의 왕조는 5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언한 바와 같이 고려의 멸망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며, 내부적인 부패와 외적의 침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와 인간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전체적인 쇠퇴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선국사는 단지 왕조의 운명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개경의 위치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였지만 도선국사는 이 지역이 왕조의 몰락과 직결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개경은 왕조의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곳은 왕조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개경은 왕조의 쇠퇴와 함께 정치적 혼란과 부패의 중심이 되었고, 후에 고려의 수도는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도선국사의 예언이 풍수지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이 실현된 후 고려는 결국 14세기 초반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도선국사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음을 증명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저 왕조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조하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며 후에 왕조가 쇠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선국사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예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적 통찰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흐름을 무시한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며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실현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교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통해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단지 왕조의 운명에 대한 예고를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은 상호작용하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교훈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안내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도선국사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 국가와 사회의 운명에 미친다는 사실을 예고하며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재앙의 해 2025년 예언 속 한국의 구구는 2025년 벌써 3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불행과 행운이 겹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남북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백두산이 폭발한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이란 모두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각자가 알아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2025년을 두고 수많은 예언가들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카림 코바나, 남미의 라파엘 데라 로사, 그리고 한국의 타너스님까지 이들 예언가들은 공통적으로 2025년을 지구의 대전환기가 될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기후, 그리고 환경의 질서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경제적 성장이나 군사적 강국으로서의 부상을 넘어서 한국이 새로운 영적 질서를 여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타너스님이야 한국인이니 당연 잘 아는 분이지만 몽골의 카림 코바나, 남미의 라파엘 데라 로사라는 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의 카림 코바는 20대 시절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태양 활동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지구 자기장의 혼란을 일으켜 기후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카림 코바는 또한 물질 문명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인류에게 안정만을 제공하지 못하며 영성 문명이 부상할 시점이 바로 2025년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을 포함한 약소국들이 상승할 기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미의 라파엘 데라로사는 안데스 산맥의 토착 신앙과 유럽의 신비주의를 융합한 예언가로 인간의 숨겨진 에너지가 농축된 지역으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5년 이후 물질 문명에 대한 반성과 정신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라파엘은 한국의 고유한 공동체 정신과 영성의 특성이 새로운 질서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살펴보면 2025년은 단순히 물질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후의 급변, 경제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위기의 대변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카림 코바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태양 폭풍이 심화되면서 지구의 자기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물질 문명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는 더 이상 인류에게 풍요와 안정만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적 문명이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파엘 데라 로사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 이 변혁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나라에서 인류가 새로운 영적 황금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물질 문명에 대한 반성과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이러한 대변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타너스님 역시 한국이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동방등명 사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와 권력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겪어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요한 깨달음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된 지혜가 발현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여기서 타너스님이 말한 동방등명 사상은 동양의 철학적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방 지역이 세계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등명은 밝은 빛으로 오르다라는 의미로 보통 새로운 시대의 도래나 정신적 각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타너스님이 말한 동방등명 사상은 단순히 물질적 부와 권력의 향상이 아니라 동방의 나라들, 특히 한국이 영적, 정신적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예언적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상은 한국이 겪어온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가 세계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들 예언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역에서 온 인물들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이 이 시기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특성 때문입니다. 유교, 불교, 무속이 결합된 한국의 정신 문화는 대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한다고 해서 그 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너 스님은 대전환기가 오는 동안 극심한 혼란이 동반될 것이라 경고하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과 갈등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정신적 가치가 부상하면서 구세대의 낡은 관념과 신세대의 혁신적인 관점이 충돌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예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역사적 지혜를 발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나 경제적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깊이를 지닌 공동체 정신과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성찰을 중시하는 시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되며 이러한 대전환기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전환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경고하는 대로 이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문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대전환기를 예고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대로 2025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가치와 질서가 뒤바뀌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기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이 대전환기를 맞이할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예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2025년은 기후,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시점입니다. 특히 카림 코바는 태양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 현상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자기장의 혼란과 기후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을 전후로 전 세계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식량난, 수자원 부족 등 심각한 문제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환기가 오는 가운데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라파엘 데라 로사는 한국을 영적 리더십의 중심지로 예언하며 2025년 이후 물질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유의 전통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교, 불교, 무속 등이 결합된 한국의 독특한 정신. 문화는 대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강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타너 스님도 이와 같은 예언을 남기며 한국이 새로운 영적 질서를 여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가 고난 속에서 잠재된 지혜를 키워왔다고 보았으며 그 지혜가 2025년 대전환기에서 발현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질서의 개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가들은 우리가 이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카림 코바는 천지가 뒤집힐 때 가장 낮은 자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소국이 강국으로 부상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리더층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타너 스님 역시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겸손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기는 단순한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를 안겨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언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낡은 권위와 신세대의 혁신적인 관점이 충돌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가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급격히 변했습니다. 예언가들이 말하는 대로 2025년은 그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영적 리더십을 발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언가들이 경고하는 대로 기후변화,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은 이미 예고된 현실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대로 2025년은 단순한 기후 변화나 경제적 변화를 넘어서 인류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태도로 맞이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대로 한국은 2025년 이후 영적 리더십을 발산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수 전 인류 문명은 존재했을까?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존했을 가능성은 수많은 고대 문헌과 신화,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신화에는 대홍수로 인해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를 단순한 전설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대홍수 이전에 발전된 인류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대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 신화의 만우 전설, 중국의 우왕 대홍수 이야기까지 이러한 전설들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타락을 이유로 홍수를 일으켰으며 오트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대홍수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경험한 다양한 문명들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고고학적 발견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터키의 괭베클리 테페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9600년경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조 유적으로 기존의 인류 문명 발전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대홍수 이전에도 상당히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인도 해안의 캄베이만에서는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해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의 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남미의 사크사이와만 유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석축 기술을 보여주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유적들이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전 문명은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문명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대략 1만 2천 년 전에 강력한 문명이 존재했으며 대홍수와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해저 탐사를 통해 쿠바 근처의 해저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유적과 전설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홍수 이후 인류는 문명의 흔적을 다시 찾고자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대홍수 전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과 연구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고대 지도들을 살펴보면 대홍수 이전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놀라운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6세기에 제작된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당시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남극 대륙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도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해안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현재처럼 얼음에 덮이기 이전의 시기를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16세기 이전의 누군가가 대체 어떻게 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가설 중 하나는 대홍수 이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거석 구조물들은 현대 기술로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와만 성벽은 정교하게 깎인 돌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물려 있으며 이와 비슷한 석조 기술은 이집트, 멕시코,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단순한 도구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으며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지상 그림들은 하늘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체 누가 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기록들도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 서사시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핵폭탄과 유사한 무기가 사용된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리화된 석재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과거의 핵폭발로 인해 생긴 것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캄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유적은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9,5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인류 문명 발달 연대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도로, 건축물, 집터 등 명확한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문명이 대홍수로 인해 바닷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홍수 이전의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체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기술과 지식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이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지도, 거석 구조물, 신화적 기록, 그리고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대홍수 이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 특히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인간이 해안가를 따라 문명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학계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더 많은 발굴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잃어버린 문명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예언. 인류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예언이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극비리에 전해져 왔으며 이를 알게 된 자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언급될 때마다 세계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고 그 존재를 숨기려는 자들과 밝혀내려는 자들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예언은 과연 무엇이며 왜 인류는 그것을 알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본 내용은 다양한 미스터리 설과 가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적 서술이며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자 합니다. 갱여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어서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문헌과 종교 서적에는 세상의 종말이나 인류의 파멸을 암시하는 수많은 예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예언은 완전히 봉인되었으며 이를 기록한 문서는 모두 사라졌거나 은밀하게 감춰졌다고 합니다. 이 예언을 직접 본 이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 이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하는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 마지막 예언의 존재는 고대 바빌론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한 신관이 신전벽에 새겨진 문장을 해석한 후 광기에 사로잡혔고 이후 그의 기록은 로마, 이집트, 마야 문명 등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를 조종하는 숨은 권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이 예언을 영원히 감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예언의 단편적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암호화된 문장입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해석되지 않았으며 그 중에는 마지막 진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부정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금단의 지식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예언을 접한 또 다른 사례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한 과학자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대 문헌을 해독한 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그가 남긴 자료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왔지만 어떤 진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문명들은 이 예언을 봉인하려 했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예언은 다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언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련된 문헌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언이 담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감춰져야 하는 것일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을 활용해 고대 문헌을 해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번역된 문장들 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으며, 인간의 의식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도 등장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연구하던 일부 과학자들이 갑자기 연구를 포기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내용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일부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자신의 기억이 조작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예언이 현실을 뒤흔들 만한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언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점점 더 은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예언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 예언을 감추려 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된 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언젠가 이 마지막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혹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 멈춰지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 과연 진실인가? 우리는 종종 영화나 소설 속에서 연금술이라는 신비로운 학문을 접하곤 합니다. 금을 만들거나 죽지 않는 영약을 제조하는 마법 같은 기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허구에 불과할까요? 놀랍게도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실존했던 연구 분야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중세 유럽, 심지어 동양의 연단술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불사의 영약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술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사례는 존재할까요? 연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신비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연구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은 현자의 돌입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는 궁극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이 돌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 플라멜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14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연금술사로 생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어느 날 한 고대 서적을 해독하며 현자의 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 그는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영생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플라멜과 그의 아내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전설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단술은
불사의 영약을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연단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수은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연금술에 매달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막는 텔로미어 연구는 과거 연금술사들이 찾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술이 과거의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 과학이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니콜라스 플라멜이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까요?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들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연금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중세 연금술사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불사의 영약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연금술적 변환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귀한 형태로 변한다고 믿었으며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물질이 현자의 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의 연구 기록에서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물질을 정화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20세기 이후 원자핵 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연금술적 변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원자핵을 조작하여 실제로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경제성이 낮지만 연금술이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세포 속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짧아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 역사학자인 로렌스 프리스 박사는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인류가 화학과 물리학을 이해하려는 초기 형태의 과학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없었다면 전대의 화학의 발전도 늦어졌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자인 레베카 윌슨 박사는 불사의 영약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은 현재 꾸준히 발전 중입니다.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개념은 과학적으로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연구했던 다양한 물질들이 현재 의학과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술사들이 실험했던 여러 화학 물질 중 일부는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술의 상징이었던 불사의 영약도 다양한 약초와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현재의 한방약재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유럽, 동양의 연단술에 이르기까지 연금술은 많은 이들의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그것은 당대의 철학, 과학, 그리고 신비주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독특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통해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약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비로운 상징과 기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술이 과연 단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존재했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연금술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인 불사의 영약이나 현자의 돌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의 연구가 오늘날의 화학이나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현대 과학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며 그들이 탐구한 개념 중 일부는 현대의 생명과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 특히 니콜라스 플라멜과 같은 인물들은 현자의 돌을 통해 불사의 영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단순한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의 이러한 상징적인 물질은 단순한 신화로 끝나지 않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이 찾고자 했던 변환의 원리를 현대의 과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과학자들은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경제성 면에서 실용적이지 않지만 이는 연금술이 꿈꾸던 물질 변환의 한 예시로 현대 과학이 과거 연금술의 이론을 일부 증명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금술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불사의 영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약은 단순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들은 연금술이 추구했던 불사의 영약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라는 개념은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시마다 점차 짧아지며 이는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보호하거나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과거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불사의 영약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이 추구한 불사의 영약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불사의 개념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불사와 물질의 변환을 동시에 꿈꾸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불사의 영약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적 탐구는 단순히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술의 목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변환과 불사의 영역은 더 이상 신비주의적이고 신화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연금술이 꿈꿨던 물질 변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를 통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화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변환에 대해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화학 물질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금술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금술의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연금술의 상징적인 개념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일부 연금술적 이론은 현대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불사의 영약은 물질의 변환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탐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구 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사의 영약은 여전히 현대 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텔로미어 연구와 노화 방지 기술의 발전은 연금술이 꿈꾸던 불사의 영약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연금술의 연구는 현대 과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연금술과 불사의 영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온 과학적 진리를 향한 여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들은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 화학, 생명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금술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과학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한 불사의 영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 연금술의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참조하였으나, 불사의 영약과 같은 부분은 픽션이 가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슬렌더맨은 실제였나? 오늘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렌더맨은 영화에서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떠도는 미스테리 영상 속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슬렌더맨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여 오늘의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렌더맨은 그저 괴담에 불과할까요? 이 미스터리한 존재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제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가상의 공포의 대상일 뿐인지 오늘의 영상을 통하여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두 소녀가 친구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슬렌더맨과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슬렌더맨을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과연 이 괴물이 단순한 상상의 존재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렌더맨의 진실, 이제 직접 확인해보세요. 슬렌더맨 사건 이후 그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슬렌더맨이 단순히 괴담의 범주를 넘어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두 소녀가 슬렌더맨을 믿고 친구를 희생시킨 사건은 그가 상상의 존재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렌더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슬렌더맨이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심리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렌더맨을 믿게 되는 과정은 종종 사회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포나 불안을 공유할 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괴담을 찾습니다. 슬렌더맨과 같은 괴물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로, 사람들이 불안을 떨쳐내고 싶을 때 상상 속의 적으로 존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에게는 실제 존재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렌더맨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슬렌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의 존재는 인터넷 문화에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슬렌더맨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그의 존재가 실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 슬렌더맨 같은 존재를 신격화하며 그를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슬렌더맨을 통해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그를 따르는 것이 정당화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슬렌더맨을 실제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괴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렌더맨 사건은 실제 살인 사건과 결합되며
그가 미친 심리적 영향은 일반적인 괴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슬렌더맨을 믿고 살인을 저지른 두 소녀의 이야기는 단지 어린 소녀들의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혼란과 상처가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슬렌더맨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슬렌더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그가 단순히 괴담의 주인공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이를 해소하려는 상징적 존재로 떠오릅니다. 슬렌더맨은 심리적 공허와 불안을 채워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렌더맨은 단순히 상상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적 공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슬렌더맨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상의 결과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렌더맨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슬렌더맨의 영향력이 얼마나 신박한지, 그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슬렌더맨 사건은 단지 괴담을 넘어서 사람들의 현실 세계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존재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슬렌더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슬렌더맨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단지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며 그가 남긴 영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렌더맨, 그가 정말 실제 존재하는지 혹은 단지 우려 만들어낸 존재인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려 겪은 사건과 그 후의 사회적 변화를 통해 천천히 밝혀질 것입니다. 슬렌더맨 사건 이후 그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슬렌더맨이 단순히 괴담의 범주를 넘어 두 소녀가 슬렌더맨을 믿고 친구를 희생시킨 사건은 그가 상상의 존재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렌더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슬렌더맨이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심리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렌더맨을 믿게 되는 과정은 종종 사회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포나 불안을 공유할 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괴담을 찾습니다. 슬렌더맨과 같은 괴물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로 사람들이 불안을 떨쳐내고 싶을 때 상상 속의 적으로 존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에게는 실제 존재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렌더맨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슬렌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의 존재는 인터넷 문화에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슬렌더맨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그의 존재가 실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 슬렌더맨 같은 존재를 신격화하며 그를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슬렌더맨을 통해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그를 따르는 것이 정당화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슬렌더맨을 실제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괴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렌더맨 사건은 실제 살인 사건과 결합되며 그가 미친 심리적 영향은 일반적인 괴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슬렌더맨을 믿고 살인을 저지른 두 소녀의 이야기는 단지 어린 소녀들의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혼란과 상처가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슬렌더맨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슬렌더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그가 단순히 괴담의 주인공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이를 해소하려는 상징적 존재로 떠오릅니다. 슬렌더맨은 심리적 공허와 불안을 채워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렌더맨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상의 결과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렌더맨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슬렌더맨의 영향력이 얼마나 신박한지, 그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슬렌더맨 사건은 단지 괴담을 넘어서 사람들의 현실 세계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존재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슬렌더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슬렌더맨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단지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며 그가 남긴 영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렌더맨, 그가 정말 실제 존재하는지 혹은 단지 우려 만들어낸 존재인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겪은 사건과 그 후의 사회적 변화를 통해 천천히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예언하는 2025년 이후 충격적인 인류의 미래. 만약 2025년 이후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예측했던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변화를 경고하며 우리가 겪게 될 위기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는 경제 붕괴, 기후 재앙, 인간과 AI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미래를 예측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예언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예언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과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유명한 무당이 2025년 이후의 미래를 두고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경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자연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며 하늘이 불에 물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지진, 해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5년 이후 한반도 주변의 지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일부가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인간 사회의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굶주리고 서로를 더 믿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부의 분배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 인류는 새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잊혀졌던 존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가 외계 생명체 혹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와 마주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나사와 여러 과학 연구소들이 최근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무당이 남긴 예언이 단순한 전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인지 다음에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맞이할 현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AI와 자동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해석하는 AI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AI가 판단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료 기술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이 2025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AI와 자동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해석하는 AI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줄어들고 AI가 판단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료 기술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경제 및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대한민국이 2025년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전문가의 섬뜩한 예언, 3년 안에 한국에서 전쟁 난다. 전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3년 안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맞물려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한반도의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직접적인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더욱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비롯해 군사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만약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반도가 그 전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적 긴장 속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도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산 무기를 활용해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안보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전, 사이버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안보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해킹과 사이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 국방, 공공 시스템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AI 기반 보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유럽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대비 의식이 필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게 될까요?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먼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면서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전략이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도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NLL 북방 한계선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DMZ 무장지대에서의 국지전, 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이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 대응력을 시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으며 만약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가 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경우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과 무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산 미사일 기술과 방공 시스템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과감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대한민국의 군사적 방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전, 사이버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해킹과 사이버전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금융, 국방, 공공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AI 기반 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이버 방어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보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대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한반도에서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2025년 이후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게 될까요?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이후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운명. 2025년 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과거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이 맞이할 정치적 변화, 경제적 흐름, 국제 정세 속에서의 위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이후 한반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반도의 정치 외교적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한어 큰 스님은 생전에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변화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장화수 교수는 2025년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 개방, 내부 정치적 변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주목했으며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도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로봇공학, AI, 바이오테크 등의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신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어 큰 스님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장화수 교수 또한 지구온난화가 대한민국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폭염, 홍수,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 문제와 에너지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새로운 인구 구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동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자동화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일까요?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일까요? 그리고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어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의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석해보면 경제적 변화, 외교적 도전, 기후위기,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정치 외교적 상황이 예상보다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너 큰 스님은 한반도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화수 교수는 2025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개방을 시도할지,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2025년 이후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AI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너 큰 스님과 장화수 교수는 대한민국이 신기술 중심 국가로 전환할 것이며, 반도체,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AI 등의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노동시장이 무너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AI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직업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은 폭염, 한파, 태풍,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너 큰 스님은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화수 교수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대한민국의 식량 생산과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대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미래 농업과 식량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기존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사무실 문화와 직장 중심의 삶이 점차 사라지고, 유연 근무제와 프리랜서 경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기후, 사회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종 미스테리. 와우는 진짜 외계에서 보낸 경고였을까? 미스테리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와우 신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답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뭔가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 때문에 수많은 미스테리 애호가들을 비롯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화제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와우 신호 자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전파망원경에서 천문학자 제리 에흐만이 수신한 신호로 72초 동안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신호의 특이성과 강도 때문에 에흐만은 신호 옆에
와우라고 메모를 남겼고 이로 인해 와우 신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에서 온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때는 외계인이 곧 지구에 침공할 것이라부터 이 드넓은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외계 종족들이 수천 아니 수억 종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행성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우리의 과학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수명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부푼 이야기들이 책과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방해 전파가 교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과학자나 전문가들 역시 만만치 않게 많았기에 이 사건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히게 되었던 미스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나사가 유사한 신호를 감지했다는 공식 발표, 삭제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퍼진 루머나 음모론에서 나온 이야기로 공식적인 기록이나 발표는 없었습니다. 나사나 미국 정부가 관련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와우 신호 이후 관련 연구를 통제했다거나 극비연구소에서 분석 중이라는 주장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주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와우 신호는 실제로 감지된 미스터리한 신호이지만 2023년 신호나 정부의 극비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오래전 잊혀진 와우 사건을 재조명하고 그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다시 꺼집어내어 확인하고픈 바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였던 가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공식적으로 이 신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나사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다시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이 발표는 삭제되었고 관련된 연구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신호가 단순한 우주적 노이즈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낸 직접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우 신호 이후 몇몇 과학자들은 특정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와우 신호가 감지된 위치와 2023년 신호가 감지된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라면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지구를 관찰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사가 와우 신호를 감지한 이후부터 미국 정부는 관련 연구를 극도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내부 고발자들은 NASA가 WOW 신호 이후 극비 연구소를 통해 이 신호를 분석하고 있으며 신호가 단순한 우주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발신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감지한 적이 있지만 모든 자료를 기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와우 신호의 기원이 외계 문명이라면 그들은 왜 단 한 번만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신호를 다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신호를 차단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혹시 그 신호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역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나름 조사를 해보았으나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많은 정보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의 정보라면 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아낸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신빙성이 그다지 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로 과학적 이론보다는 음모론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 탐사와 우주론, 그리고 정보 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외부의 고등 문명이 이런 신호 차단의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발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류의 기술 수준에서 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신을 차단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은 인류의 존재와 발전 과정을 감시하며 특정 정보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은하계 동물원 이론과 유사한데 고등 문명이 인류를 일종의 관찰 대상으로 삼고 발전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계 존재의 존재 증거를 차단하거나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명은 인류가 자립적으로 우주적 성장을 이룰 때까지 스스로의 존재를 철저히 숨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지구 내부의 세력, 즉 정부나 국제기구가 외계 신호의 존재를 은폐할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보의 통제는 권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는 현대의 우주 탐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 기관이 외계로부터 온 신호의 존재를 인지했다면 그 정보가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몇몇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특히 미국 정부와 나사가 외계 신호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적 또는 우주적 메커니즘이 신호 차단의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설로 우주의 방대한 거리와 다양한 우주 현상들이 신호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 먼지, 강한 자기장, 우주적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등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수천, 수백만 광년을 이동하는 동안 중간에 위치한 천체나 우주 현상이 전파의 세기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장애물은 과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탐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욱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가설로는 시뮬레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만든 가상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외계 신호를 감지할 수 없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의 설계자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차단이 아닌 현실 자체의 구조적 제한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존재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검열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세력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신호의 수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문화적 혹은 철학적 이유로 인해 특정 정보가 인류 전체에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단은 인류 스스로 설정한 금기일 수도 있으며 이는 외계 신호에 대한 탐색이 과학적 한계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계에서 온 신호를 차단하는 세력의 존재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가설은 인간이 우주에서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외계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세력이 존재할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의문은 시간이 지나 인류가 더 진보된 기술과 지혜를 갖출 때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일 진짜였다고 가정한다면 나사가 발표한 2023년의 신호는 왜 삭제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호는 정말로 와우 신호와 동일한 존재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동안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